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했던 것에 연장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신분제 동요와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신분제 동요와 관계된 내용을 같이 어느 정도 끌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분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4개 계층을 잠깐 쓰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고 신분 양반이 등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몇 개 계층으로 나눴습니까? 우리가 3개 계층으로 나눴을 거예요. 중앙의 권력자 양반을 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경화사족,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벌열 양반도 관계없지만 향촌에 있는 양반, 이게 향촌사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나마도 몰라간 양반, 찬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오겠고, 두 번째 계층이 뭐였습니까? 중간계층, 중인이라고 썼지만 여기에는 2개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처부자식과 중인이 등장하고 있다. 처부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의사라든가 통역관이라든가 또는 전문적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중인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계층이 우리가 상민이었는데요, 농민을 위주로 하면서 2개 계층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잘 사는 농민과 못 사는 농민으로 나눈다. 그러면 잘 사는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등장한다? 분농이 등장하고, 못 사는 농민을 빈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번째 계층이 어떤 계층이 등장한다? 노비 계층이 등장한다. 근데 지난 강에서 꽤 중심을 띄었던 게 여기 향촌사족과 여기 아저씨 간의 권력 싸움, 향촌의 지배권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향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향전이라고 부르는데, 향전의 승리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분홍이 한다. 분홍을 우리가 경영형 분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구향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뭐라고 된다? 신향이라고도 관계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농민층 분화에서 가로 1번 농민층 분화가 나오게 된다. 근데 그 분화되는 배경은 당연히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농민계층이 분화하고 있었고, 경제력을 통해서 분홍이 등장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격액과 민호가다 보니까 중소지주층과 자영농 소작농이라 그랬는데, 잠깐, 중소지주층 상층 농민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이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다수 농민은 뭡니까? 빈농이잖아요. 이것을 자영도 있지만 소작도 있다. 자영농이라는 것은 내 토지를 내가 경작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농은 뭡니까? 내 토지는 없이 나무 토지만 경작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나무 토지 경작한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내야 돼요? 소작료를 내야 되겠죠. 빌려 쓴 대가로. 근데 조선업계 소작료 일반적으로 얼마다? 2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2번 농민의 현실적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국가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조세, 공납, 여계 의무를 지고 있다. 두 번째, 호패법을 통해서, 호패법은 주민등록증이에요.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근데 호패법은 어느 왕 때 나왔냐면은 조선 태종 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려시대는 농민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려는요.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대동법과 균역법이 농민 생활에 일시적인 도움은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했다 못했다는 이러한 한계점도 등장하고 있었겠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자구책을 실시하겠죠. 이사를 해서, 이동을 해서, 유민을 해서 도시나 산속으로 가서 먹고 사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2번 지주와 임금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1번 비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지주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은 어느 쪽에 있을 거다? 양반 쪽에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아마 이쪽을 중심으로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양반 쪽에서. 그러나 이쪽도 어느 정도 지주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대지주 대부분이 양반으로서 상품화폐 경제가 조선업계에 발달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농법 변화를 통해서 광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토지를 사들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토지가 늘어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던 천석군, 만석군이 나온다. 이 말도 나와. 잠깐. 한국사에서 토지의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은 딱 두 번 있다 그랬습니다. 고려 원나라 간섭기에 권문세족은 강과 하천을 경계를 할 만큼 토지가 크다. 이 말이 등장했고, 여기서는 천석군, 만석군, 조선 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2번 분홍층이 등장합니다. 경제가 발달하며 성장한 사람인데 분홍. 자, 동그라미를 보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분홍은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러면 이 분홍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농지의 확대라 그랬습니다. 농지를 확대한다. 개간이나 간척을 통해서 농지를 키웠을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영농 방법을 개선한다. 이 말은 무슨 말로 봐야 됩니까? 농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부를 축적해서 부유한 농민이 됐다. 분홍층이 되었다. 또는 경영형 분홍이 되었다. 동그라미 2번 분홍층의 양반 신분 상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무슨 말하고 관계되느냐? 그러면 이쪽의 분홍이 어디로 올라간다? 이렇게 양반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양반 올라가는 과정에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는 먼저 원인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조선후기 때 농민 부담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군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포 부담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군포 부담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왔다. 두 번째, 동그라미 나에 있을 거예요. 양반 수탈을 탈피하기 위해서 양반들이 농민들을 수탈해 가니까 내가 양반이 되면 수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두 번째를 반대로 보는 겁니다. 농민이었을 때는 양반이 수탈하는 거니까 내가 양반이 되면 수탈할 수 있죠. 농을. 그러니까 재산을 못하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책에서 뭐 양반이 되면 부축적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교재에. 그 말은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상승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그라미니요. 그러면 신분 상승 이유가 등장해요. 신분 상승하는 방법. 앞강에서 신분 상승하는 방법은 합법적과 불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합법은 가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불법은 나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가의 합법적 방법 몇 개밖에 없다? 세 개밖에 없다. 군공도 있다 그랬고 납속이나 공명이 있다 그랬고 향징, 매매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 동그라미가요. 이렇게 신분제가 동의하다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도도 당연히 동요한다. 가로 3번 임금노동자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노동자는 여기서 나오겠어요? 이쪽에서 나오겠어요? 빈농에서 나오겠죠. 내가 임금노동자니까. 그러면 빈농 쪽이 나오는데 임금노동자 출현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법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양법은 국가가 장려한다 억제한다? 한국사에서는 무조건 억제다. 이 양법은. 장려한 적 없다. 왜? 가문 문제, 물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양법, 모내기법은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동력을 감소하면 2만원, 7, 8만원 토지를 전에는 5명이 경자가 된 것이 1명이나 2명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농민들은 어떻게 된다?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떠난 사람은 도시나 광산에 가서 임금 노동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봐.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는데 기억에 가다 보니까 궁궐이나 관청에서 주관하는 썽 쌓기나 도로공사에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다. 하나, 동그라미 님법. 양반지층이나 분홍층에 고용당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임금 노동자예요. 근데 이때 1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이 말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분제 동요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이번 강의 이야기했던 걸 같이 맞물리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아직까지도 여기와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01번 사회 불안의 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을 띠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도 정치 상황과 관련된다고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도 정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도 정치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인왕이 등장하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되고 왕의 외척 가문이었던 세도 가문의 권한은 무지하게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도 가문이 무엇을 한다? 부정부패를 한다 그랬어요. 세도 정치가 등장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세도 가문의 권한은 무지하게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정을 굉장히 심화되겠고 부정부패를 하는 과정에 결론은 누구도 부정부패를 같이 한다? 지방관도 부정부패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지방관이 부정부패를 한다. 그러면 누구의 생활은 어렵게 됩니까? 농민의 생활은 무지하게 어렵게 돼요. 농민의 생활은 어렵게 되는데 잠깐 이 지방관의 입장에서 앞으로 잠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관이 수탈합니다. 여기 아저씨를 수탈할 거냐 여기 아저씨 수탈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진 게 뭐 밖에 없습니까? 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가진 게 돈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탈하는 경우도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 것도 지방관과 결탁하지 못했을 때는 뺏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뺏기게 되다 보니까 돈 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다 퇴보다? 퇴보. 그래서 교재에 상품 화폐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돈 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가로 2번 신분제가 동의되고 있다. 잠깐 조선 후기 때 신분제는 양반이 몇 프로? 70%. 상민과 노비수는 준다 그랬죠. 이러한 신분제 동요를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살 때는 재밌게도 재난과 질병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 그랬습니다. 재난과 질병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는 과정에 콜레라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비기나 참석 못 살 때는 종교가 어떻게 한다? 무지하게 성행한다. 비기나 참선은 현세보다는 나중 세계를 희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종교가 성행한다 그런 되겠고 못 살 때 도둑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화적이나 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서강단, 유단, 채산, 폐사군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도기 때 밀란이 나오는데 홍경래 난이라든가 임술, 농민, 봉기가 등장하고 있다. 홍경래 난이나 임술, 농민, 봉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이양선이 줄몰되고 있다. 이양선은 모양이 다른 선박이에요. 근데 이 모양이 다른 선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서양 선박이에요. 서양인 배들이 우리나라에 출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도기 때 종교도 꽤나 성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첫 번째 그 밑에 보다 보니까 애연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종교가 성행한다 그랬는데 종교로 02번에 가니까 애연사상이 등장합니다. 비기나 참서, 정감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륵신앙도 나오겠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서양에서 들어왔던 종교, 뭐가 번성한다? 천주교가 번성한다는 게 03번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04번, 뭐가 발생한다? 동학이 발생한다. 이래서 종교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2개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천주교가 동학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뭔가 공부한 사람이 기분 나빠야 됩니다. 왜 나빠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동학은 우리 종교고 나중에 대윤군에 가면 동학혁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서양 종교거든요. 동학혁명 무지하게 중요한데 왜 동학보다는 여기를 더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동학혁명은 여기서 안 써요. 나중에 근현대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요거를 문제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 2개를 묶어 가지고 2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언급이 된다.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애언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언사상이 나오게 된다. 사회가 지금 굉장히 동요하고 있죠. 성리학적 질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가고 있죠. 조선이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는 과정에 서민들이 잘 산다 못 산다? 못 사니까 에라 이놈의 사회 엎어져 버려라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격에 말세가 도래한다. 왕조교체 나온다. 별난해와 같은 근거 없는 낭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깐 말세라든가 왕조교체라는 별난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신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민들이 일반적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내에 비기로서 정감록이 등장하고 있다. 이 정감록도 왕조교체가 말세어도래요. 왜? 이씨 왕조가 멸망을 하고 정씨 왕조가 나오고 이게 정감록이에요. 정씨 다음에 완씨, 완씨 다음에 범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사상은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두드려 맞을 거다. 이 말이 나오겠고 가로 2번 무격신앙과 미력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지배층이 믿는다? 피지배층이 믿는다? 피지배층이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신앙 사람들이 미륵이 완성하면서 나는 이기서 구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이놈의 종교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을 현혹하면서 무리 집단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이 3개 중에 그래도 개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천주교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자 어디서 들어왔느냐? 중국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원래는 어디 거였는데요? 당연히 서양 거겠죠. 서양인데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들어오냐?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의 신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처음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양반들로서 처음에 갖고 들어왔던 사람은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인들이 갖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가면서 남인들에 의해서 좀 더 많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서가 나온다든가 신앙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18세기 후반에 가면서 신앙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어느 입장으로 천주교를 믿었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문적 입장으로 믿는 거예요. 성리학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시각에서 학문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18세기 후반에 남인들이 등장하면서 인자 뭐로 믿는다? 종교로서 신앙으로 믿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믿는 단위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포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승원이가 베이징에서 서양신무도 만나고 돌아와서 신앙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무렵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느 입장이었느냐? 정부는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어느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관자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관자다. 그러면 천주교를 팬다 안 팬다? 안 팬다. 그냥 놔둔다. 이런 식의 결론들이요. 근데 신앙활동으로 들어가면서 천주교를 방관자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탄압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놔뒀는데 오늘 탄압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 이유가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2번에 가다 보니까 천주교 탄압받는 이유가 자, 천주교는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낸다. 제사를 거부했다. 이 말이 등장하겠고 두 번째, 신분 질서를 어떻게 됐다? 위협했다. 자,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뭔 사회? 평등사회예요. 그 다음에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 하느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락에도 내가 왕이면 너 두드러 맞아. 이렇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가로 4번에 가다 보니까 천주교 탄압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네요. 자, 천주교 탄압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추조라는 것은 형조입니다. 형조가 적발한 사건이에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김범우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발각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로 갑니다. 이것도 정조 때인데 반회 사건이에요. 반회 사건은 서울 반천인데 김석대 집에서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두드려 맞는 사건입니다. 자, 잠깐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김범우 집에서 예배 보다가 두드려 맞은 사건이고 여기는 김석대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두드려 맞은 사건이다. 동그라미 3으로 넘어가면 또 탄압 사건이 등장해요. 신의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정조입니다. 윤지충이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주를 불태워버립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간단히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인사를 드리는가 하면 사진이 있어요. 글자 써놓은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옛날은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글자 써놓은 건 이것을 없애버린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가 갔을 때 그 글자가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데, 그런데 자식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효를 부정한다. 그래서 이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것이 지금 세계가 어느 왕 때다? 정조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정치편에 정조 때를 이야기하면서 정조 때 권력 계층은 어느 파벌이 계층이었다? 남인이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지금 신앙으로 믿는 게 누구? 남인입니다. 정조는 남인을 등용해서 누구를 팬다? 노론을 팬다. 그러면 정조는 노론을 팩해서 남인을 이용했는데 남인을 과감히 탄압의 강도를 키울 수는 없단 이야기죠. 그래서 탄압의 강도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때는 온건적인 탄압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지충과 권상현은 죽지만 남인들은 두드러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건 탄압이 되겠고, 동그라미 4에 갑니다. 신유박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정조가 죽고 순조 원년 때 나오는 겁니다. 순조 원년 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순조 원년 때는 노론벽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제 몇 년 전 정조 시대 때는 노론이 두드러 맞았어요. 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남인 어떻게 합니까? 너 신나게 두드러 맞아. 그래서 당쟁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때 죽습니다. 이때 죽는 과정에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야경이 강진의 위배를 가요. 약전이 흑산도로 위배를 가요. 그런데 야경이나 약전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실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실학이 발달한다, 퇴보한다? 퇴보한다는데 기여도 됐단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건 뭐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 하얀 비단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두드러 맞다 보니까 천주교 쪽에서 황사영을 시켜서 백서, 글을 쓴 겁니다. 이 글 내용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나라 천주교가 전파가 됐고, 어떻게 우리나라 천주교가 두드러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뒷말이 붙습니다. 서양이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좀 쓸어버리고 천주교를 믿도록 해주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네 나라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 아니니? 그래갖고 다시 한번 천주교가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세조 정치의 순조 때예요. 근데 세조 정치 왕을 잠깐 끌어갑니다. 순조 안동김 씨죠. 근데 안동김 씨 때는 천주교가 강하게 두드러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느 왕이라 그랬어요? 순조라 그랬죠. 근데 이때는 아직 안동김 씨가 집권하기 전이에요. 노론 벽이 지배합니다. 안동김 씨는 벽파가 아니고 시파 쪽이에요. 그 다음에 헌종이 등장해요. 헌종 때는 풍향조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벽파 쪽이에요. 탄압이 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무지하게 두드러 맞는다. 그 뒤로 왕이 올라온 게 누구냐? 철종입니다.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 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세가 다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이것 때는 아직까지 벽이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두드러 팬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안동김 씨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력이 커진 쪽으로 간다, 줄어든 쪽으로 간다? 커진 쪽으로 가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정하상의 노력에서 조선교구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헌종 때 무슨 박해? 기해박해가 등장하고 있었다. 헌종 때는 천주교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무지하게
두드려 맞는다 그랬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기회밖에 많은 사람이 두드려 맞는데, 이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신부, 모방, 샤상, 앙베르,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부정하는 척사윤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가 위에 동그라미 가에서 죽었죠. 프랑스가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 배웠던 세시로가 우리나라 이를 빌미로 통상까지 요구했지만 조선 지배가 통상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병호박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호박해도 헌종 때예요. 헌종 때다 보니까 천주교와 맞더라도 굉장히 많이 맞겠죠. 많이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 신부라고 할 수 있는 누구? 김대건. 하느님 만나러 갑니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박해 사건이 병인박해가 등장해요. 근데 이 병인박해는 나중 대웅군 때 설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게 어느 왕 때라 그랬습니까? 헌종. 헌종 때는 두드려 맞는다.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굽니까? 철종. 철종 때는 천주교 교세가 커진다 줄어든다? 커진다. 그 커진 것을 대웅군이 다시 한번 팬 거다. 근데 이때 천주교가 제일로 많이 두드려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신부 9명이 죽고요, 우리나라 천주교도가 8,000명이 죽는 사건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대웅군 가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겠고, 그러면 천주교는, 자, 혹시 천주교 사료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사료가 뭐냐? 천주교는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낸다. 사료 중에 이 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될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겠던 게 천주교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천주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동학이 있죠. 그래서 동학은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이 몇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04번이 되겠네요. 자, 04번 동학입니다. 잠깐 뒤로 동갑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게 몇 세기에 들어왔느냐? 17세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17세기에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겁니다. 근데 동학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은 몇 세기냐? 19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학문적이었어요? 신앙적이었어요? 학문적이었죠. 나중에 신앙으로 바꿨죠.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서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 동학은 이것에 반대하는 학문이다. 동양의 학문이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면서 19세기에 만들어진 거다. 19세기 중에 만들었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동학의 반대로 서학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다. 왜? 이거의 반대로 저거에 나온 거지. 동학의 반대로 서학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먼저 만들어졌고 저게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거의 반대로 동학이다. 동학의 반대 서학이 나왔다고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동학의 발생되죠. 자, 동그라미 기억하다 보니까 세도 정치의 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도 정치 부정이라는 게 세도가들의 부정이라든가 지방관의 탐악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 성리학과 실학이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성리학이나 실학이 결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성리학은 관념으로 넘어가겠고 실학은 직권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천주교가 번성하고 있다. 방금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죠. 천주교가 번성한데 반대급부로 뭐가 만들어졌다? 동학이 만들어졌다. 서학의 반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학을 개창한 사람이 누가 개창한 자? 1860년에 경주지방의
잔반은 양반 세 개 중에 무슨 양반? 몰락 양반이에요. 이때 누가 만들었다? 최재우가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만들었다. 그러면서 가로 2번 동학의 특징입니다. 동학은 여러 사상이 전부 다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유교, 불교, 선어 주요 내용대에다가 주문과 부적을 넣는 겁니다. 천주교 논리까지 넣은 거예요. 동그라면 철학적 논리에서 유교에서 주기를 수용한다 그랬죠. 혹시나 시험 문제에 주리 계열, 주리라고 하면 큰일 난다. 여기서는 주기를 수용한 거예요. 주리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샤머니즘과 도교의 부적과 주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사회사상적으로 동학의 중요한 단어, 이 단어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가면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론을 가지고 있어요. 시천주, 사람의 마음에는 천주를 모시고 있다. 근데 이 천주가 천주교 천주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민을 구하자. 애민정책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보국안민이 등장합니다.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반제국주의. 여기 제폭구민은 반봉건주의. 자, 이것은 반봉건주의가 되겠고 이쪽은 반제국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천개벽이라고 나와 있네요. 개벽을 하면 새로운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개벽을 하면 새로운 사회. 그러면 지금 사회가 존속한다, 엎어진다. 엎어진다. 그러면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조선사회인데. 조선왕조를 부정을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평등로, 인내처. 니은의 조선왕조 부정, 후천개벽. 디귿의 반제국주의, 보국안민 나오네요. 그러면서 동학의 교세는 확대되는데 이래갖고 1860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선정부에서는 최재우의 동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드러 패야 되겠죠. 그래서 최재우가 64년에 죽어요. 무슨 죄명으로 죽느냐? 혹세무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은 세상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민들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로 두드러 맞습니다. 그러면 교주님이 죽었으니까 교세는 커진다, 줄어든다. 당연히 교세는 줄어들겠죠. 교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교세를 확대하는 게 2세 교주였던 누구가? 최시형이가 확대를 합니다. 최시형이가 확대하는데 이때 교리서를 만든 게 동경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야기하면 이 동경대전은 성경이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담이사는 가사집인데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찬송가입니다. 그러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이사로 서서히 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교세를 확대합니다. 이때 확대할 때 교단을 조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포장접제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포접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교세를 확대해요. 근데 이 교세를 확대하는데 시기적으로 1870년대와 8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870년대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설명을 나중에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무렵이 언제냐?
우리나라가 개항한 이후에요. 개항을 하면서 우리나라 일반민들은 일본 상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쌀을 굉장히 사가요. 쌀을 사간대.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는 쌀이 남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어 쌀이 나가요. 근데 이 당시 일본상이 왜 쌀을 사가느냐? 쉽게 말해서, 요즘 쉽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을 살 때 20kg를 삽니다. 20kg 쌀 한 가마니에 우리나라 쌀은 10,000원 정도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15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일본 상인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쌀을 많이 가져가는 게 뭐하고 관련된다? 자기 부하고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그날에도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하는데, 부족하는 과정에 더 부족하죠.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 가격 폭등은 쌀 사먹는 사람의 불편성이 등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82년 이모군란 때 도시 빈민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쌀이 부족하면 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이 농민들도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일본 상인한테 빌리는 결과도 나와요. 근데 빌릴 때 이 사람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결과도 등장하고 있다. 고리대업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는 쌀이 아직 처음에 커나갈 과정에 미리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입도선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도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하층민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죠. 근데 반제국주의가 일본이 들어가, 제국주의가 일본이 들어가요.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이것이 결론은 동학의 세력을 키우는 방법이었다. 근데 동학은 실질적인 문제는 어느 쪽의 중심이다? 뒤에 대운군 이후에 나오는 동학혁명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결론은 종교편을 이야기했는데, 종교에서도 천주교도 있고 뭐 또 있습니까? 동학도 있는데 두 개를 묶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등장하더라. 그러나 개별적으로 나올 때는 뭐가 더 중심이다? 천주교가 좀 더 중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뒤로 가면 동학미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은 농민의 한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 고생하셨습니다.